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타 죽을 것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섬뜩한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즉각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며 미국에게 항모를 보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2025년 11월 동중국해의 파도가 그 어느 때보다 거칠어졌던 바로 그 순간 모두가 겁에 질린 일본을 바라볼 때 저는 침묵하고 있는 한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조용히 지하 30m의 요새를 잠그고 승리를 위한 엔진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펜타곤이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한국은 강하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함께 전율 돋는 그날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입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그 중에서도 가장 불이 늦게 꺼진다는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저는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은 아닙니다. 대신 저는 위성사진과 도청된 외교 전문, 그리고 쏟아지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내일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미국이 누구의 손을 잡아야 이익이 될지를 예측하여 대통령과 장관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명분보다는 국익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2025년 11월 23일 그날 오후만큼은 저 같은 냉혈한조차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워싱턴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대형 모니터에 뜨는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굳은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유감이다, 우려한다 같은 외교적 수사로 속내를 감추던 그가 이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외교가 아니라 전쟁의 언어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통역된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단호히 저지하겠다. 사무실 곳곳에서 동료들의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미국의 파트너인 일본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장이 문제 삼은 것은 일본의 요나군이 섬이었습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대만 해안이 보인다는 그 작은 섬 말입니다. 일본은 지난 3년간 미국의 묵인하에 그곳을 비롯한 난세이 제도 전역에 대한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를 촘촘하게 배치해 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 길목에 일본이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은 셈이었죠. 저는 그 배치가 완벽한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모골대를 겨누는 칼. 그것이야말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잘했어, 일본. 드디어 밥값을 하는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계속되면서 제 여유는 조금씩, 아니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카메라를 노려보며 내뱉은 다음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다. 중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적국 조항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적국 조항. 그것은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이 다시 침략 행위를 할 징후를 보일 경우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도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그 낡은 문구를 21세기에 중국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선전포고. 이것은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너희를 공격할 국제법적 명분을 찾았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 지부와의 핫라인을 연결하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이크,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의 보안 규정을 어기고 전화를 하다니 녀석답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지금 뉴스 봤어? 왕이가 한 말 진짜야? 여기 기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형으로서 그리고 전략가로서 동생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마이크, 진정해. 외교적 수사일 뿐이야. 놈들은 항상 짓기만 하고 물지는 못해. 겁먹지 마. 아니야, 형. 이번엔 달라. 지금 센카쿠 쪽 레이더가 먹통이 됐어. 중국 애들이 전자전을 걸고 있다고. 그리고 어제는 드론대가 머리 위를 날아갔어. 자위대 애들도 지금 패닉 상태야. 걔들 우왕좌왕하면서 우리한테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동생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의 군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워싱턴의 책상물림들이 느끼는 것과는 질량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말했습니다. 잘 들어, 마이크.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야. 그들의 자위대 매뉴얼은 우리보다 더 꼼꼼해. 요나구니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건 그만큼 방어 준비도 완벽하다는 뜻이야. 내가 있는 오키나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중국 드론 몇 대에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가 그리고 일본이 널 지켜줄 거야. 마이크는 제 말에 조금은 안심한 듯 전화를 끊었지만 끊어진 전화기를 쥐고 있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파티션 너머에서 동료 분석관인 데이비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한반도 정세를 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이번 사태가 확전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중국 북부정구 병력이 움직인다는 첩보가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에게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지도를 봐.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야. 위로는 북한과 중국, 아래로는 전쟁터가 될 일본.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지. 게다가 그 나라는 아직 휴전 중이잖아. 툭하면 안보 불안이다 뭐다 해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나라라고.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지도에서 지워질 건 아마 서울일걸. 데이비드는 제 냉소적인 태도에 불쾌한 기색을 비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동북아 안보 지도의 중심은 오직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 한국은 유감스럽지만 그 방어선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서지는 범퍼 역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워싱턴의 주류 시각이었고 저 또한 그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국무부 차관보 비서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급히 들어간 회의실에서 차관보는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카터 분석관 짐 싸게. 당장 도쿄로 가. 도쿄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가는 거야. 일본 애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어. 가서 그들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우리가 확실히 지원할 테니 땀만 먹지 말고 대열을 유지하라고 전해. 특히 요나구니 기지, 그곳이 1차 타격 목표야. 가서 벙커 상황이랑 주민 대피 계획 꼼꼼히 체크해. 만약 일본이 뚫리면 자네 동생이 있는 오키나와도 끝장이야. 차관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현장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보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도 들러.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서울이요? 한국 말씀이십니까? 그래. 한국도 이번 사태의 영향권이야. 그쪽 대피 인프라도 확인하고 보고서 올려. 한국에 벙커가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쓸만한지 확인해봐.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차관보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 계륵입니다. 전쟁 나면 30분도 못 버틸 나라에 가서 뭘 확인하란 겁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본 자위대랑 작전 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인들 안전 불감증 심각한 거 아시잖습니까? 가봤자 멀뚱멀뚱 쳐다보며 미국이 도와주겠죠라고 할 게 뻔한데 시간 낭비입니다. 차관보는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령이야. 토 달지 말고 다녀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이 있는 일본은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한가하게 한국이나 들러서 관광 가이드 같은 브리핑이나 들어야 한다니. 저는 복도를 걸으며 서류 봉투를 거칠게 구겼습니다. 한국이라. 제기랄, 빨리 끝내고 오자. 어차피 볼 것도 없을 테니까. 짐을 챙겨 덜레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요나군이 섬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그 섬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불침 항모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배치된 최신형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기지들은 미국의 힘 그리고 일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일본은 준비되어 있어. 그들은 치밀하고 꼼꼼한 민족이야. 벙커도 주민 대피 계획도 매뉴얼대로 완벽할 거야. 중국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하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 한반도 지도를 띄웠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위태로운 어둠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수천 개 포문과 중국 북부 정구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완전히 포위된 좁은 땅. 그곳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불쌍한 나라.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겠지. 이번 사태가 터지면 가장 먼저 휩쓸려 갈 텐데. 저는 한국에 대한 경멸 섞인 연민을 느끼며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검은 액정에 비친 제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칠흑 같은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워싱턴의 불빛들이 마치 흩뿌려진 보석처럼 작아졌습니다. 기체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자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일본 인근 해상에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해 도착 무렵 다소 강한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난기류라.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튼튼한 기체 안에 있으면 바깥의 바람 따위는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오키나와에 있는 동생 마이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 간다. 걱정 마. 일본은 안전해.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그 단어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기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이 진동처럼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창밖에를 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정렬된 일본 자위대의 사열 모습과 저를 반갑게 맞이할 도쿄의 아침 햇살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갈아탄 C-130 수송기의 굉음은 1시간 내내 제 고막을 괴롭혔습니다. 푹신한 여객기 좌석 대신 딱딱한 그물 의자에 앉아 흔들리는 기체를 견디며 저는 이곳이 더 이상 평화로운 휴양지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수송기가 요나군이 공항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하는 순간 기체가 강풍에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짙은 회색이었고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최서단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국경의 섬입니다. 맑은 날에는 대만 산맥이 보인다는 이곳은 이제 동북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방 램프가 열리자 습하고 짠 바닷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군용 트럭들과 자위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트랩을 내려와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마중 나온 연락, 장교 윌리엄 소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제임스, 오느라 고생했어. 하지만 여기 상황. 자네 보고서처럼 낙관적이지 않아. 저는 윌리엄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윌리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잖아.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을 말이야. 우리는 집차를 타고 곧장 자위대 기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의 방위상이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그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세이 제도의 방위 강화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미사일 부대는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그의 뒤로는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와 최신형 전자전 장비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일본이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이곳을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을 거대한 미사일 요새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앞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일본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었죠. 전략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고이즈미 장관의 연설이 끝나고 저는 일본 방위성 관료들과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컨틴전시 플랜, 즉 주민 대피 계획이었습니다. 자, 미사일은 훌륭하더군요.
그럼 이제 방패를 보여주십시오. 이 섬에 주민이 1,700명 정도 살고 있죠? 중국이 1차 타격을 가해올 경우 이들을 수용할 지하 벙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질문에 통역을 하던 일본 관료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꺼운 매뉴얼 한 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 대피 계획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시 민간 항공기를 동원해 주민들을 규슈나 본토의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간 항공기요? 저는 매뉴얼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격 징후 포착 시 주민을 공항으로 집결시켜 민항기로 이송한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지금 장난합니까? 중국이 공격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활주로와 관제탑입니다. 미사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중국 전투기가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간 여객기를 띄우겠다고요? 그건 대피 계획이 아니라 공중에서 표적 연습을 시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 고함 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관료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부지 선정에 난항이 있어서 지하 벙커 건설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더딥니다. 계획 단계. 중국은 내일 당장이라도 쏠 기세인데 당신들은 아직도 땅 팔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벙커 수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옆에 있던 윌리엄 소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전국 지하 대피 시설 수용률 5% 미만. 5%. 그 숫자가 제 망막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벙커를 못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안 지은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윌리엄 소령을 끌고 기지 외곽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미사일 발사대와 그 바로 옆에 있는 낡고 허름한 민가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창은 날카롭게 갈아놓고 갑옷은 입지 않았어. 이건 자살행위야. 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윌리엄이 담배를 꺼내 물며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제임스, 아직도 모르겠어? 저들은 벙커가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없어야만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인계철선 TRIPWIR이. 저들은 스스로 미끼가 된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대만 바로 옆에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려면 눈엣 가시인 이곳 요나곤이 기지를 먼저 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완벽한 벙커가 있어서 일본이 혼자 잘 버틴다면 미국은 일본이 잘하고 있네라며 개입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벙커 하나 없이 처참하게 학살당한다면 미사일이 민가에 떨어지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장면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동맹국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에 미이란 보조약 5조에 따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야만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국민을 그리고 이곳에 주둔한 미군을 볼모로 잡고
미국을 전쟁터로 강제 소환하려는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치광이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저 평화로운 마을이 사실은 거대한 재단 위에 올려진 재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는 일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제 동생 마이크 녀석도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첫 번째 미사일을 몸으로 받아내야 할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자위대 출신 전문가들조차 요나군이는 중국 공격에 1시간도 못 버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작 국민을 살릴 구멍은 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각본이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있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대 자본과 군산복합체가 써준 대본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사지로 몰아넣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윌리엄,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여긴 기지가 아니야. 여긴 거대한 무덤이 될 거야. 그래, 어차피 여기서 더 볼 건 없어. 본부 명령대로 한국으로 가. 서울행 비행기가 2시간 뒤에 있어. 한국? 아? 일본이 이 모양인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거긴 더 심하게 미국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겠지. 젠장, 이번 출장은 최악이야. 저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요나군이 섬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알까요?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정부가 그 그림자를 지우는 대신 더 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임스 카터의 분석 인생 중 동맹국이 이렇게 무섭고 혐오스럽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요나군이 섬을 내려다보며 확신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한국 역시 이 끔찍한 희생양 각본의 또 다른 엑스트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일본보다 더 약하고 더 겁에 질린 채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또 하나의 인질.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나군이 섬을 탈출하듯 빠져나온 저는 곧장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상황은 확인했으니 일본의 외교적 상황도 점검하고 서울로 이동하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사일 기지의 참상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그 미친 짓을 기획한 양복 입은 자들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도쿄는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긴자의 네온사인은 화려하게 빛났고 시부야의 교차로는 여전히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신분증을 걸고 외무성 청사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이 도시의 공기가 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묵과 공포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무거운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북미국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퀭했고 커피잔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의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G20은 일본에게 있어 단순한 외교 무대가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워싱턴에서 온 보고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G20에 가면서 중국어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총리 관저의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전쟁 직전에 적국 총리 리창을 만나러 가면서 통역을 안 데려갔다고요? 그럼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장 밖에서 자신의 SNS에 기이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골랐다고 적었습니다. 마운트, 격투기에서 상대방 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화 중 상대보다 우위를 과시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죠. 일국의 총리가 그것도 가장 예민한 외교 무대에서 상대를 깔아뭉개겠다는 의도를 옷차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자랑스레 떠벌린 것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외교입니까? 이건 조롱입니다. 중국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위선적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사실상 무산됐고요. 일본은 지금 동북아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국장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심지어 공산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외교에 품격이 없다고 총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다니요? 총리는 지금 강한 일본을 연기해야 합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국의 확실한 개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통역사를 데려가지 않은 것도 그런 옷을 입은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요나군이 섬에서 느꼈던 소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들은 미쳤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총리는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승객인 국민들에게는 미국이라는 안전벨트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긴자의 백화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일본 경제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보 위기니까 단결하라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씨, 미국은 어떻습니까? 항모전단은 언제 옵니까? 우리 총리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원하듯 묻는 국장의 눈빛을 보며 저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주권 국가의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제 정세라는 각본 위에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춤을 추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스스로 벙커도 짓지 않고 스스로 대화도 거부한 채 오로지 미국 형님 도와주세요만 외치는 이 나라가 우리의 핵심 동맹이라니.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기도나 하십시오. 중국 미사일이 도쿄에 떨어지기 전에 미국 항모가 도착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도 자살 희망자를 구하러 오는 건 달갑지 않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무성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카터의 분석 인생에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위태롭고 한심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의 리스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워싱턴 본부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쿄 상황 확인 완료. 즉시 서울로 이동하여 한국 상황 점검할 것. 17시 한해다발 대한항공편 예약됨. 서울, 한국. 저는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인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력도 약하고 외교적 입지도 좁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미쳐 날뛰는 기관차라면 한국은 이미 탈선해서 구석에 처박힌 객차꼴이겠군. 저는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울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한국 관료들은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살려달라, 미군을 더 보내달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며 징징대는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탑승 게이트 앞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는 잿빛 하늘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가 가득한 눈으로 탑승권을 구겼습니다. 기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출장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엉망일 게 뻔한 아시아의 또 다른 골칫덩어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일본 요나군이 섬에서 느꼈던 그 살벌한 바닷바람과 군용 트럭의 매연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이곳의 공기는 지나칠 정도로 쾌적하고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면세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NN 메인 화면에는 여전히 동북아 긴장, 비등점에 도달하다라는 붉은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현실을 보면 마치 다른 차원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뉴스를 안 보는 건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마중 나온 한국 외교부 의전 담당 김 사무관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인상이었고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저에게 비행은 편안하셨습니까? 라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태평한 인사가 거슬려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인천대교를 건너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상식대로라면 지금 이 도로는 피난 행렬로 마비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은 벙커가 없어서 난리가 났고 중국은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올림픽대로는 그저 퇴근길 정체로 꽉 막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고 고층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은 평온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커녕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김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한국에서는 해외 뉴스가 검열됩니까? 운전대를 잡은 김 사무관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실시간으로 다 보도됩니다. 왜 그러시죠? 그렇다면 설명이 안 되는군요.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와 일본이 곧 불바다가 될 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도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상황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겁니까? 김 사무관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분석관님,
다만 우리는 일본처럼 요란하게 굴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런 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상숙한 스턴트 같은 겁니다. 계절이 바뀌듯 늘 있는 일이죠. 상수라고?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안전 불감증이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의 포문이 코앞에 있고 중국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걸 계절의 변화 정도로 취급하다니 이건 담대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낳은 도덕적 해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상황 보고 위기 인식 부재. 일본보다 상황이 심각함. 정부와 국민 모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상을 지속 중. 개전 시 대규모 공황과 민간인 피해가 예상됨. 즉각적인 미군 증파와 통제권 강화가 필요함. 그때였습니다. 차가 서울의 번화가인 광화문 사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곳에 민방위 경보나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채우고 있는 건 환하게 웃고 있는 K-POP 아이돌의 신곡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I love you baby. 경쾌한 음악 소리가 차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일본 요나군이 섬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주민들의 얼굴과 오키나와에서 떨고 있을 제 동생 마이크의 얼굴이 저 춤추는 아이돌의 미소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차 세워요. 김 사무관이 놀라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중내 산해하고 있어요. 내 동생은 지금 오키나와 참호 속에 처박혀서 밤잠도 못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선 아이돌 춤이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전쟁놀이가 장난처럼 보입니까? 제 고함 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건 기만을 넘어선 직무유기였습니다. 동맹국 국민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워싱턴의 납세자들은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시위라도 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지키려고 매년 수조 원을 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무관심입니까? 전쟁 나면 어쩔 겁니까? 일본처럼 비행기 타고 도망이라도 갈 겁니까? 저는 일본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를 죄 없는 김 사무관에게 화풀이하듯 쏟아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저를 보며 김 사무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호텔로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 가이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난 그럴 기분 아니. 분석관님이 말씀하신 그 믿는 구석이 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시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빠르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지만 일단 그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기껏해야 미군 기지나 보여주며 우린 미군을 믿는다고 하겠죠. 차가 방향을 틀어 여의도 증권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을 지나 차가 멈춘 곳은 뜬금없게도 평범한 지하철역 입구였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역이었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내리시죠.
저는 차에서 내려 지하철역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스터 김,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지하철이나 타자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따라오시죠. 김 사무관은 제 불평을 무시하고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며 그를 뒤따랐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지하철을 보여주다니. 이 나라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저는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하철역의 깊고 어두운 입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 이어폰을 낀 직장인들, 여전히 위기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보여줄 테면 보여줘봐라. 기껏해야 깨끗한 승강장이나 자랑하겠지. 시간이 아깝군. 저는 팔짱을 끼고 입가에 조소를 머금은 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긴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충 보고서에 시설 양호함이라고 한 줄 써주고 빨리 호텔로 가서 쉬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눈앞에는 여전히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낡은 개찰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공기는 지상보다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빠져나간 승강장은 고요했지만 김 사무관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승강장 구석, 평소라면 광고판이나 청소도구함이 있었을 법한 평범한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임스, 이걸 한번 보시죠. 그가 벽면의 패널을 조작하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벽이 갈라지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강철무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철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스, 방사능, 그리고 폭발의 충격파까지 막아내는 거대한 방폭문이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도 깊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거긴 그냥 구멍홀일 뿐입니다. 뚫려 있으니까요. 김 사무관님은 차가운 강철문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건 방패실드입니다.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쿄와 서울 두 도시 모두 지하철이 발달해 있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김 사무관님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제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3,000여 개, 전국적으로는 1만 7천 개가 넘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수용률은 무려 300%에 달합니다. 전 국민이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땅 밑에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서 캐비닛을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방독면과 비상물자들이 오와 열을 맞춰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여태껏 한국인들을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갇힌 불쌍한 엑스트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허둥지둥 도망치다 희생될 조연들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가 아니야. 그들은 거대한 재난이라는 각본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둔 주연들이었습니다. 이 깊고 거대한 지하 도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요새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가 불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의 윌리엄 소령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임스, 지금 어디야? 보안 라인 맞아? 수화기 너머 윌리엄 소령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 사무관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복귀 준비해. 군사 쪽이 문제가 아니야. 외교 쪽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니요? 윌리엄 소령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금 지하철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만 느껴지던 지하의 묵직한 공기가 이제는 우리를 감싸주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상황은 이 방패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소령의 긴박한 전화를 뒤로하고 저는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평화로웠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습니다. 군사적 방어 태세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외교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한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독일 유력 일간지의 기자인 친구 한스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번 G20 정상회담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한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화면 속에 나타난 한스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서울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내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 베를린으로 오고 싶어질 텐데 말이야.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한스. 윌리엄이 말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대체 뭐야? 한스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G20 뒷얘기야. 공식 보도에는 나오지 않은 진짜 판세 말이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패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일본이야. 일본? 다카이치 총리 말인가? 그래. 현장 분위기는 참혹했어. 그녀의 옷차림부터가 문제였지.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칙칙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패션 때문에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됐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아무도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녀는 철저하게 왕따였어. 미국 대통령조차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고 지나갔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고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현장의 공기는 훨씬 더 냉혹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반면에 제임스, 한국 대통령은 달랐어. 그는 회담장 내내 가장 바쁜 사람이었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웃으며 악수했고 일본 총리가 소외된 자리에서도 일본 측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눴어.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야. 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특종을 터뜨리는 기자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일본을 완전히 패싱하고 한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은밀한 자문을 구했어. 자문? 독일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그래. 주제는 바로 디리스킹 DERISKING, 즉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지. 메르츠 총리는 진지하게 물었어.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야.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리더인 독일이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길을 물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서방 세계는 이제 일본을 방패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저 최전선에서 몸으로 때우는 역할이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은 한국을 전략적 두뇌로 보고 있는 거야. 미, 중, 일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생존해온 한국의 외교적 감각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지. 한스와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의 결론 부분, 한국은 미중 충돌의 종속 변수라고 적혀 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지하철역에서 봤던 물리적인 요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장이 되어 불길에 휩싸일 때 한국은 그 혼란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관제탑 컨트롤 타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거대한 균형 추밸런서였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자체가 붕괴되니까요.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외교적 불가채성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터지만 한국은 사령부다. 저는 혼잣말을 되뇌며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수정한 워싱턴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대중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자 브레인으로 격상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펜타곤에 들어가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희열과 전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 저 평온한 일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밑의 요새와 땅 위의 치열한 외교가 만들어낸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평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제게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접속하자 모니터 너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좀 골치 아프게 됐네. 중국이 또다시 회색지대 전술을 걸어왔어. 정보 장교가 위성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 상공을 선회하는 중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WG-7화 센카쿠 열도 인근에 집결한 중국 해경선단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 아닙니까? 늘 하던 거잖아요.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야. 레이더 교란이 조금 발생하자 도쿄 관저는 패닉에 빠졌어. 지금 당장 요코스카에 있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출동시켜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네. 자위대 해상 전력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지. 화면 속 국무부 차관보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우리가 항모를 움직여서 일본을 안심시켜줘야 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불쑥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항모 전단을 일본 쪽으로만 붙이는 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반쪽짜리라니?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물론입니다. 일본의 이지스함과 레이더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놈들이 적을 탐지하고 1차적으로 막아내는 방패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가 준비한 핵심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시 탄약 비축량과 일일 생산량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탐지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본은 최첨단 장비를 가졌지만 그것을 유지할 탄약 재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군수 공장은 생산 단가가 높고
속도가 느려서 개전 일주일이면 미사일이 바닥날 겁니다. 저는 화면을 한국의 남부 창원의 방산 공장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영상 속의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 말은 공장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전시 체제로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포탄의 탄피를 찍어내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는 K9 자주포의 엔진이 조립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장군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지금 미국 본토의 공장들도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의 포탄 재고를 급하게 빌려다 썼던 것 아닙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관계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자유진영에서 당장 동맹에게 대규모로 포탄을 쥐어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군 규격밀 마이너스 스펙과 100% 호환되는 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만들어내는 나라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동생을 포함해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을 살리려면 일본의 레이더도 필요하지만 한국의 공장이 더 절실합니다. 미군의 병참선이 부산과 창원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태평양 함대는 일주일 만에 빈 총을 든 허수아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수비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창을 만들어주는 대장간이 필요합니다. 긴 침묵 끝에 국무장관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분석관의 말이 정확해. 레이더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지. 결국 쏘아보낼 화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는 즉시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에는 정보 자산 협력을 강화하라고 전해. 그리고 한국과의 방산 한라인을 최우선으로 가동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즉시 통합하도록.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자 제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인지 깊은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실은 지금쯤 공포와 혼란으로 시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붉은 쇳물을 뿜어내고 밤을 잊은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압도적이며 멈추지 않는 그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작지만 강한 나라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병기고이자 승리의 엔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워싱턴의 바람은 서울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국무부 청사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달 전 요나군이 해역에서 시작되었던 중국의 도발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으니까요. 미국이 항모를 급파하는 대신 한국과의 군수보급 라인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전쟁은 총을 쏘기 전에 보급 싸움에서 이미 결판이 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거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목은 인도, 태평양 안보의 새로운 쐐기돌. 제 옆자리 동료인 패트릭이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보고서가 상원 군사위에서 꽤 화제야. 특히 한국 조선소 관련 파트이 말이야. 그럴만도 하지. 지금 우리 해군 조선소들은 포화 상태라 군함 수리가 몇 년씩 밀려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어제 뉴스가 떴더군. 미 해군이 사상 최초로 함정 MRO 물량을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맡기기로 했다고. 자네 예측대로야. 한국 없이는 우리 함대도 못 움직이는 세상이 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 군함을 고칠 도크다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업과 방산 능력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좀 어때? 제 질문에 패트릭은 쓴웃음을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뒤늦게 난리가 났어. 도쿄 지하철에 방폭문을 설치하고 탄약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글쎄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보더군. 한국이 70년 동안 쌓아 올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순 없으니까. 저는 창밖의 펜타곤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간의 서울 출장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여유였습니다. 땅 밑에는 전 국민을 살릴 방주가, 땅 위에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승리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는 미중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교한 관제탑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죠. 띠링 마이너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오키나와 해병 기지에 있는 동생 마이크였습니다. 형, 소식 들었어? 우리 부대 탄약고 채울 보급품이 한국 부산항에서 오고 있대. 이제야 좀 발 뻗고 자겠네. 한국군이랑 훈련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 친구들 진짜 든든해. 동생의 짧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태평양 건너 제 동생의 코골이 소리를 지켜주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은 파도를 견디는 바위다. 이 단단한 쐐기돌이 버티고 있는 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무너지지 않는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패트릭이 퇴근하는 제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제임스, 만약 진짜로 3차 대전이 터지면 어디로 도망갈 거야? 스위스? 아니면 뉴질랜드? 저는 주저없이 코트를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지. 그게 어딘데? 서울. 뭐, 거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저는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고 씩 웃었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알겠더군.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나는 주저없이 한국행 티켓을 끊을 거야. 워싱턴의 밤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도 아마 인천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이 세계의 평화를 가장 치열하게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한국도 크요. 그 수준으론 핵잠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죠. 그 비아냥이 회의실을 가르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 해군 함정 조선과 획득 분야에서 23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보다 수치를 믿고 체면보다 규정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가동률을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납기와 결합률이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의 절차를 지나 또 하나의 절차로 검증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저는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검증의 여정입니다. 결론은 먼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허브는 한국 가능성에 동의, 비동의와 근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죠. 23년간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내부시에서 PEO 서브마린스까지 바다 위의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괌의 도크는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긴급 정비를 위해 들어온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예정보다 3주나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65%, 목표치인 80%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숫자였어요. 우린 바다를 지키고 싶은데 배가 누워 있었다. 그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입니다. 태평양에서 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어요. 예산은 쓰이는데 정작 바다에 나가야 할 함정들은 육지에 묶여있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번엔 정도가 심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워싱턴 본부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제임스 국장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를 재검토해야겠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이야. 그 순간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핵 추진 플랫폼을 한국에서 정비한다고요? 물론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파일 몇 개를 화면에 공유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정비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결합률 0.12%, 납기 준수율 98.7%.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표본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3년간 127건의 데이터야, 톰슨.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날 밤 싱가포르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한국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아. 한국? 좋잖아. 김치도 먹어보고. 사라는 단순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23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내부시 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나라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대한민국, ROK. 어떻게 표기하든 그 이름은 계속 제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한국 프로젝트 검토한다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직접 봐야 알겠지. 실은 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데 정작 정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감정을 접어둬야 했습니다. 가동률이 생명이거든요. 출국 3일 전 한국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거대한 규모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과 맞서는 출장이 될지 모른다.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23년간의 경험이 말하기로는 이런 수치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그곳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포장된 숫자일 뿐일까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함정들이 임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다시 바다로 보낼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습니다. 74개 항목. 23년간 제가 직접 만든 검증 기준이었어요. 용접 품질부터 보안 절차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규모만으론 신뢰할 수 없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톰슨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하더군요. 발음도 꽤 정확했습니다. 도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용접 품질이었습니다. 저는 도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용접선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숨기려 해도 비드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죠.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용접 비드가 마치 기계로 뽑아낸 것처럼 균일했어요. 23년간 봐온 미군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했죠. 비파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방사선 촬영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료를 보안상 쉽게 공개하지 않는데요. 여긴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보여드려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투명성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엑스레이 사진 속 용접 부위는 완벽했습니다. 기포나 크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은 공정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대시보드였죠. 각 작업 단계별 진행률이 %로 표시되고 품질 검사 결과가 초록불과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인가요? 네, 30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대시보드의 초록불이 제 고집을 껐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체크리스트에 첫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보안 구역 진입이 다음 순서였어요. 출입 배지를 봤는데 색깔이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달랐어요. 접근 배지의 색 하나까지 이유가 있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미군 기준보다 오히려 더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보안 브리핑 룸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들의 보안 체크리스트가 제 것보다 항목이 많았습니다. 컨설턴트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젊은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박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용접 품질 적합, 비파괴 검사 절차 적합, 보안 시스템 적합.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갔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체크리스트의 70번째 항목까지 확인했습니다. 71개가 적합 판정이었어요. 74개 중 71개. 이런 비율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늦었나?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박대리가 들었나 봅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23년간 믿어온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소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컨설턴트님, 혹시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요? 네, 저희는 항상 배우고 있어서요. 기준을 더 올려달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저는 마지막 3개 항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품질관리 문서와 시스템, 납기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사후 서비스 체계. 모두 적합했어요. 나는 체크리스트에 줄을 그으며 다른 줄을 그었다. 편견이라는 줄을. 74개 중 74개.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23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몇 개는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 나야. 어때? 김치는 먹어봤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나 봐. 무슨 소리야? 23년간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었어.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삼성중공업을 가봐야겠더군요. 혹시 오늘이 우연이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완벽한 점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박 대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미국에서 23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보통은 기준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과연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이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삼성중공업에서의 둘째 날, 저는 정말 중요한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정비 소요 시간이었어요. TAT라고 부르는 턴어라운드 타임 말입니다. 최근 3년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차장이라는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과 다른 지역 정비 허브들의 비교 자료였죠. 싱가포르 평균 45일, 일본 평균 52일, 호주 평균 38일, 그리고 한국 평균 29일. 제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29일이요? 네, 평균입니다. 수치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거의 10일에서 20일씩 앞서는 수준이었죠. 23년간 가동률 때문에 고민해온 저에게는 놀라운 숫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예비 부품 관리 때문입니다. 이 차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예측 알고리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 정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필요할 부품들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부품은 이미 내일을 알고 있었다. 저절로 나온 감탄이었어요. 보통은 정비 중에 부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문하게 되거든요. 그럼 몇 주씩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각 부품마다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 기사, 박 반장, 최주임. 부품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름과 책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품 상자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책임의 이름. 그 순간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연될 이유가 없겠더군요. 오후에는 야간 교대팀을 만나봤습니다. 보통 밤 작업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무사고 1234일. 작업장 입구에 걸린 대형 보드였습니다. 1000일이 넘는 무사고 기록이었어요. 야간 교대 반장인 정 반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가족을요? 네, 집에 돌아갈 가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일해야죠. 1000개의 날이 가족을 지켜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안전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품질도 믿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운전에 함께 탑승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수리한 함정이 바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바다로 나가자마자 각종 시스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레이더, 통신, 항법.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결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미세한 압력 저하가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치였죠. 미국에서라면 나중에 육지에서 확인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결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방치가 죄였어요. 그들은 즉시 임시 수리에 들어갔고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다는 정직했다. 수리한 대로만 달렸다. 시운전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의 정비 철학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더 철저하고 더 책임감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3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 가장 어려운 글이었어요.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린 허브가 필요했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군 정비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공정표가 이곳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라면 태평양의 가동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조선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정비 책임자인 최 이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설턴트님, 저희 기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기준을 올려달라는 말.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23년 경력의 저에게 한국의 조선소 직원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내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태평양 정비 허브로 추천한다는 서명을요. 23년간의 경험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쓴 보고서였어요.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생각부터 바꾸고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새 조선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조달청, 그리고 주요 조선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반응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 표정들은 단단했습니다. 특히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 얼굴이 그랬어요. 톰슨, 정말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의 기득권이었죠. 노퍽, 뉴포트 뉴스, 메어 아일랜드. 수십 년간 해군 정비를 독점해온 곳들이었어요. 스미스 디렉터님, 가동률 수치를 보셨나요? 우리는 현재 65%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문제가. 한국의 보안 체크리스트는 우리보다 엄격했습니다. 지도엔 선이 많고 바다엔 길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선 하나가 전체 바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일본이었어요. 도쿄의 사토 제독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활용이 일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나? 어떤 영향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정보 공유, 역할 분담, 그리고 체면의 문제. 일본은 오랫동안 태평양에서 미군 정비를 지원해왔어요. 갑자기 한국이 주역으로 떠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죠. 동맹은 누가 더 오래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해내는가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맹은 배려와 실력에 합의어야 했습니다. 감정적 배려만으로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벽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핵 확산 금지 담당 윌슨 국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핵 추진 플랫폼 주변 지원 시설을 한국에 두는 게 안전한가?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신지요? 기술 유출, 핵물질 접근, 민감한 설계 정보 노출. 질문은 날카로웠고 답은 길어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하에 30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죠. 하지만 핵 추진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건 핵 추진부 정비가 아닙니다. 재래식 시스템 정비예요. 추진부는 여전히 미국에서 담당합니다. 윌슨 국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확산은 원칙이고 우리는 그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그 원칙 안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에요.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위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3일간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품질 지표, 보안 체계,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제임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리스크는 없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거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의 잠수함 부품 공급도 하고 있고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 파일럿요? 소규모로 시작해서 검증해보는 거야. 한 척 정도. 제임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시작하되 크게 보자는 얘기군. 파일럿은 작은 배지만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법이었어요. 일본의 사토 제독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만 확실히 한다면. 윌슨 국장은 마지막까지 신중했어요. IAEA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리스크와 대응책들을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이 전체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였어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파일럿으로 시작하기로 했어. 그럼 성공한 거네. 절반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저 멀리 펜타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에 들어가야 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될 차례였어요. 23년간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파일럿 범위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 재래식 시스템 정비 6개월 기간.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는 컸어요. 태평양의 가동률을 바꿀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주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규격과 한국 표준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현대중공업 회의실에 양측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미 측에서는 노퍽 조선소의 존슨 수석기사와 제가, 한국 측에서는 김 부장과 이 차장이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군 표준 MIL-SPC과 한국 산업 표준 KS.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체계처럼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작업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대조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작업물이었어요. 미군 규격 항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한국 표준을 찾아서 매칭한 거였습니다. 표 하나를 맞추는데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양쪽 모두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공통분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같은 숫자에 닿았다. 3시간 만에 대조 테이블이 완성됐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용접 온도, 압력 테스트, 재료 강도. 표기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합동 작업이 시작됐어요. 미측 품질 담당 3명, 한국 생산 담당 5명, 해군 운용 담당 2명으로 혼합팀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야간 점검을 함께 했는데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공구를 함께 다루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구의 금속 냄새가 팀워크의 냄새로 바뀌었어요. 밤은 짧았고 어깨는 가까웠다. 그날 밤 제가 일기에 쓴 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시선으로 소통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의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 점검 중에 결함 17건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루 이틀은 걸릴 일이었어요. 그런데 혼합팀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당일 조치 가능한가? 존슨이 물어봤어요.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 팀장인 박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즉시 재발 방지 루프를 가동했어요. 한 건씩 수리할 때마다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17개의 빨간 점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단 8시간 만이었습니다. 존슨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수리는 속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존슨이 한 말입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빠른 수리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게 욕해주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기술자들임. 익명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영어까지 적어놨더군요. 욕을 받겠다는 말, 그건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존슨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톰슨, 이 팀을 믿겠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야.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뭘 틀렸다는 거죠? 한국을 의심했던 게. 믿겠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가장 귀한 말이었어요. 베테랑 정비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초기 성과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이 밤을 보고서에 어떻게 적을까 고민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신뢰, 협력,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예정보다 3일 빠른 진행률, 결함 제로의 품질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 팀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임스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일럿을 확대하자. 두 척으로.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불러온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합팀 전체가 모여서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한국식 삼겹살에 미국식 맥주를 곁들인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존슨이 건배사를 제안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같은 바다를 지키는 동료들에게.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팀워크였어요. 이런 팀이라면 태평양 어디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에서 생긴 신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3주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유압 펌프 어셈블리가 지연됩니다.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독일에서 주문한 부품인데 물류 차질로 2주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볼트가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중얼거렸어요. 작전은 정시에 출항하는 배의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2주 지연이면 전체 일정이 틀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는지 다음 날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파일럿 프로그램 차질. 미군 함정 정비 지연, 안보 우려. 성급한 한국 의존, 부작용 현실화. 루머는 나사를 더 세게 조였어요.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톰슨,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부품 공급망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언론에서 난리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파일럿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정치보다 강한 것은 체크리스트여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판단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이 차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 내 협력업체 네트워크에서 동일 규격 부품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같은 규격인가요? 인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뜬 인증서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ISO, C, 그리고 미군 표준까지 모든 인증을 통과한 부품이었습니다. 규격을 통과한 부품은 국적이 없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바였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제품인가가 아니라 규격에 맞는가였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부품 조달에 들어갔어요. 24시간 만에 부품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부품보다 더 빨리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대체 부품으로 조립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리워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혼합팀이 모두 투입됐어요. 존슨도 직접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존슨이 말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전체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시운전만 남았어요. 하지만 바다는 새벽 5시가 되어야 잔잔해진다고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로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 농담도 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시운전이 시작됐어요. 유압 시스템 점검부터 추진력 테스트까지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배가 달렸다.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대체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6시 30분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기존 부품보다 성능이 더 좋았을 정도였죠. 새벽 바다는 약속을 지켰다. 시운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유연하고 효율적인지 몸소 체험한 거예요. 24시간 만에 대체 부품을 조달하고 밤새 작업해서 정상 복구시키는 능력. 오전 9시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지연 0일로 복귀. 원인 대응 재발 방지 체계 확보. 성공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어요. 이번 위기 대응이 앞으로 벤치마크가 될 거였습니다. 제임스 국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대응이었다. 파일럿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자. 그날 오후 팀 전체가 모여서 사후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봤어요. 존슨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이 팀이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어. 위기는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어. 어떻게? 한국 팀이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줬어. 24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라고. 그럼 이제 안심이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 창밖으로 울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 위기의 현장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식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파일럿의 성공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 앞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평양의 가동률 혁신은 현실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워싱턴 네이비야드에서 최종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주요 동맹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발표자는 저였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을 숫자로 정리해야 했죠. TAT 29일에서 21일로 단축. 결함 재발률 기존 대비 67% 감소. 비용은 15% 절감. 숫자는 박수 대신 침묵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제임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 정비 허브 재편안이었어요. 기존의 노퍽, 진주만, 요코스카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통합 정비 허브. 지도에 새로운 점이 찍혔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정비 허브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토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일본으로서는 기존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했을 거예요. 상호 보완 체계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대형 정비와 신규 기술 적용, 일본은 긴급 수리와 로지스틱 지원.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분담이었습니다. 동맹은 경쟁이 아니라 설계였다. 사토 제독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구조라는 걸 이해한 거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톰슨, 정말로 확신하는가? 한국 중심의 재편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3년 경력을 건 답변이었어요. 가동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윌슨 제독, 영국 해군의 테일러 대령.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허브는 건물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에 쓴 말입니다.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였어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3개월을 함께한 팀들이 모였어요. 김 부장이 소박한 기념품을 준비했더군요. 작은 나침반이었어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효율성만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었습니다. 존슨도 소감을 말했어요. 30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었어. 고마워. 한 점이 바다를 바꾸었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전체 전략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서 조용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평범한 기념사진이었죠. 플래시가 터지자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밤새며 일했던 기억들이요. 그 밤들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웃고 있었어요. 난 미군이었고 오늘은 한 팀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였어요. 소속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들이 임무를 수행할 거예요. 가동률 80%.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완전히. 그럼 이제 태평양이 더 안전해지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더 큰 의미들을요. 동맹의 형태가 바뀌고 신뢰의 기준이 새로워지고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들.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뀔 뿐이에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쓴 보고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의 참여로 태평양 안보 체계가 한 단계 진화했다. 이는 기술의 승리이자 신뢰의 승리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하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의 중심에 서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고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태평양은 이제 더 안전해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라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가족 모임이었어요.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거든요. 컨설턴트님, 시간 되시면 저희 가족들과 식사 한번 하실래요? 작은 식당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가족, 최 반장님 가족, 그리고 젊은 기술자 이씨 가족까지. 총 15명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배 고치는 거 맞아요? 최 반장님의 막내딸이 물어봤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맞아. 아빠가 배를 고쳐서 바다가 더 안전해져. 그럼 아빠가 영웅이네. 가족 사진 속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소 뒤로 아버지들의 자부심이 보였어요. 감동은 숫자 다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공대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강당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열정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규격은 생명을 지킨다. 제가 첫마디로 한 말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수치 하나하나가 바다 위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규격을 외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유를 아는 것이다. 학생들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 단지를 둘러봤어요. 대형 조선소 주변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정밀 가공, 특수용접, 전자시스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어요.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고 있어. 산업은 사람의 어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하청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기 계약 논의가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포괄적 협력 계약이었어요. 단순한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인력 교환, 표준 개발까지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강조한 말이었어요. 모든 공정을 공개하고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상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죠.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린 더 오래, 더 투명하게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수천 마지막 페이지에 소감을 적었어요. 여긴 허브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한국이 제공한 건 단순한 정비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품질의 기준, 투명성의 기준, 협력의 기준. 다음 세대가 이 표준을 당연하게 만들기를 바랐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여기는 컨설턴트님 집이기도 하니까. 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3개월 만에 만든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아름다웠어요. 저 땅에서 태평양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물어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무슨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준이 있는 곳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제시했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정식 정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가동률은 85%까지 올랐습니다.
목표를 넘어선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국팀에서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기술자가 합류했다는 소식, 또 다른 성공 사례, 그리고 변함없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3개월이 역사가 되었어요. 태평양 안보사에 새로운 장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작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세계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